둘, 셋, 넷. 안녕. 안녕. 팝업 스토어 자주 가시나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막 눈에 찾아서 보이면. 가진 않고. 엄청 큰 거는 찾아서 가는데 그거 아니면 뭐 놀 거 있을 때 놀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는 건 사실 몇 개 안 되니까. 카누. 카누? 응. 카누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카누가 성수에서 아예 그 건물을 다 빌려가지고 그 캡슐 맨 처음에 냈을 때 그 약간 카페처럼 해가지고 뭐 1층에서는 뭐 설명 듣고 뭐 2층에서는 아예 야외 테라스 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 마치 공유가 살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맨 위에서 막 컵에다가 커피에다가 무료였거든. 캡슐 내려가지고 또 그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지금 여태 갔던 팝업 중에 제일 좀 괜찮았다? 괜찮았다고 느낀 팝업.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건 중앙시장에 용용 선생이 마라떡볶이 팝업을 했어. 근데 그거 술집 아니야? 맞아. 근데 마라떡볶이 팝업이 뭐야? 그래서 근데 되게 뭔가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 광장시장을 팝업 장소로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그러네. 그리고 사실 성수동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었는데 사실 Z세대가 모이지 않는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그 색깔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그 장소 선정이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 스토어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보면은 타겟이라는 미국 마트 아시죠? 미국 마트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걔네가 장소가 없었던 거야. 물건을 팔 장소. 그런 임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단발성으로 되게 좋게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그 이후부터 계속 포맷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팝업 스토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 유행한 거? 어. 유행한 거 고2 때? 그래? 아닌가? 일단은 언론에서는 이 팝업 스토어의 가장 과열됐던 시기를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에는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 전자상거래 온라인에서의 거래가 되게 많이 활성화됐었던 반면에 너무 온라인에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디다 모이다 보면은 반대로 가려는 성질 자체가 있잖아. 그런 그 코로나 엔데믹의 영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경험하고 또 온라인에서 그걸 또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팝업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이런 현상을 쇼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트렌드의 거대한 축이 바로 팝업 스토어다. 팝업 스토어가 뜨는 걸 보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8월 한 달간 팝업 스토어 관련 키워드는 6만 5천 건을 넘겼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성수, 이태원, 한남 일대에는 매주 130에서 160여 개의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이 중 성수에서 최소 40에서 60개가 열린다. 저는 왜 팝업이 성수동에서만 이렇게 열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배경이 조금 있더라고요. 성수동이 약간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됐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2015년부터는 서울숲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그 주변으로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모이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펼쳐서 지금의 성수동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원래 공장 부지였는데 스타트업 엄청 많아. 맞아. 분위기가 확실히 엄청 바뀌었잖아. 그치. 이런 제도적인 차원으로 있어서. 요즘 이 팝업 스토어의 핵심 대상인 Z세대, MZ세대가 여기 성수동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도 여기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수동 안에서 팝업 스토어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가를 한번 보면은 기사예요. 기사 내용인데 팝업 열풍 속에 성수동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연무장길 무신사 캠퍼스 2원을 1115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려 895억 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새로 지은 지 단 4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한 300억에 사서 1100억에 팔았다는 얘기잖아, 얘네가. 야, 나도 돈 많이 썼으면 나도 돈 애초에 내가 300억을 투자할 돈도 없긴 하지만 와, 정말. 그럼 그 용량산생 거기 얼마? 그러게, 거긴 얼마였을까? 사실 광장시장에서 팝업한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자릿수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보통 일주일 단위로 대여하는 게 한 2억 정도. 아, 근데 적은 돈 아니구나, 진짜. 진짜 많이 써, 기업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건물주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기업들은 많고 그러니까. 건물은 적을 거 아니야. 그러네. 기업들이 거기서 PT를 한대, 건물주 앞에서. 아, 야, 저희 회사는 여기 이렇게 높여줄 수 있고 MZ가 좋아하고 MZ가 정말 좋아하고 여기 자체가 앞으로 될 수 있다. 다른 곳들도 잘 팔리고 있다. 우리 뒤에 오는 애들도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사실 장소에 그렇게 응. 안 타지 않나? 인스타그램만 잘 해도 그 인증샷 거기만 잘 찍어도 보면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딱히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구나, 2억이나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치? 돈을 들이는데 솔직히 더현대 거기서도 더 할 수도 있어, 이것보다. 난 2억 아니라. 2억 이상이야. 팝업을 하세요라고 만들어진 장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화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급진적인 가격 인상 같은 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층 팝업, 초역세권 이런 식으로 성수동 부동산 사진이 있거든? 그런 팝업들도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거 거품 아니야, 어차피? 올 3분기, 6월부터 한 8, 9월까지 시기에 성수동에서만 건물 거래수가 28건 정도 발생을 했대요. 이런 것들이 손바뀜 징후라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주민들이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주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런 거. 원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사서 또 거길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현재 성동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수동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대. 이게 한 10월 29일 정도 얼마 안 됐어. 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것보다 부동산 가격 너무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억제에 집중한 결정.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어,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으면 돼.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하면은 나라의 허락을 받아. 나 이 땅을 살 건데 사도 돼? 네, 필요하지.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시장님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기보단 장기적으로 동네가 발전되어야 하니까 너무 거품만 키우지 말고 황금알 넣는 거위를 죽이지 말고 우리 함께 상생하는 성수동이 되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건물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치, 지역이 잘 사는 거랑 내가 잘 사는 거랑 다른 느낌.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수익을 얻고 싶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길 샀어? 근데 갑자기 거래하지 말래? 약간 당황스러웠거든. 이걸 투자하겠다고 산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이 상권이 망하든 말든 사실 그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니까 맞아. 딱히 그렇게 큰 상관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그냥 돈을 원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게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많은 반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팝업 스토어는 당연히 건물에 뭔가 인테리어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컨셉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거 뭐 어디다 써? 회사 가서 다 쓸 거야? 버려야지. 뭐. 개소리란 거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거야, 그것들이.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매장의 사실 장점은 비용이 적고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낳게 된다는 거. 과거에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대다수가 건설 폐기물이었대. 그러니까 건설할 때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을 뛰어넘은 게 2021년부터 생각해보면 한참 팝업 스토어가 미친 듯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해 볼 수 있다. 거의 팝업 스토어 하나 나올 때마다 1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도대체 누가 관리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지금까지 제도가 아예 없잖아. 이런 팝업 스토어에 대한 제도가 아예 없잖아. 이런 팝업 스토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 2, 3년 된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문제인식을 해야 사실 법안 같은 게 생겨날 수 있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진짜 실제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법안 같은 게 진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엄청 많다라고. 와, 근데 진짜 기만인 게 그 팝업 들어가면 다 환경 보호라고 마케팅하면서 그 폐기물 이 팝업이 없어지면 폐기물이 1톤이 나와. 맞아. 와, 진짜 그냥 상업적 마케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근데 자꾸 하면 드는 생각이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팝업을 뭐 연 뭐 얼마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면 그렇지 않아? 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에 내가 뒤에 얘기할 예시였던 거긴 한데 여기에 서스테이너빌리티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유럽 최대 전시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게 전시회를 이렇게 하면은 또 사실 전시회랑 팝업이랑 비슷해. 그렇게 하면서 발생할 그 탄소 배출량, 재활용 비율을 미리 적어놓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소재를 쓰는지 이 인테리어 자재들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재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 적고 그걸 다 계획하고 나서야 이런 전시회를 진행을 했다는 거야.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 자재를 어떻게 다시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사실 이거 말고도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엄청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얘네가 그 약간 자재가 이렇게 스테이플러 쾅쾅 찍어가지고 짓는 건물들 있잖아. 가벽 같은 거 그런 걸로 대부분 하는 거야. 사실 금방 철거할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얼마나 걸겠어. 그러니까 그냥 얘네 2억 쓰고 그리고 인테리어 좀 하고 조금 금방 짓고 금방 부실 거니까 거기에 애초에 자재에 대한 금액을 높이 안 잡고 그리고 자재 자체가 파손하기 시작하면 재활용 아예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다른 팝업 스토어를 또 만들 거야. 그럼 또 구조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가벽을 결국엔 허물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지금 8천만 톤 된 거야 지금. 누가 팝업 전문 인테리어 그러니까. 업체를 하세요. 대여 같은 거를.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오프라인 트렌드가 앞으로는 제재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팝업 스토어가 이슈가 된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일 붐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더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더 할 것 같아. 왜냐면 기본 스탯이 될 것 같아.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IMC 중에 하나로 팝업은 무조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큰 규모로 누구랑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어디까지 관여를 받는지가 좀 중요할 것 많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2억이나 들였는데 이게 어떤 제재 때문에 그 사람도 못 모으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 팝업 상권을 또 죽이고 관련된 그 상권도 또 있을 거잖아. 그것도 죽일 것 같아서 그치. 또 다른 팝업과 어떤 그 오프라인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앞으로 라고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결국에는 또 이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팝업 스토어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는 이 셀러브리티가 되기 너무 쉬워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셀러브리티들이 막 팝업 스토어를 막 찍어 올리고 나 여기 갔다 왔어,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났어 이런 것들을 막 찍어 올리잖아. 근데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대부분 팝업 스토어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인스타 휴식기를 좀 둬야 된다. 인스타 영업 종료. 아니 그 영업 휴식 이런 거? 근데 내가 생각해봤거든. 설마가 1년치 쓸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정해서 그게 싫으면 그냥 다 같이 뭐 10회부터 이럴거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이런 셀럽화가 이런 팝업 스토어의 그런 가열화를 난 또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무시하고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 나 환경 부분은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매년 그거 하나 만들 때마다 1톤씩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그냥 모두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근데 이거를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다들 피눈물 흘리는 날이 결국 오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나는. 근데 이런 걸 사실 이걸 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먼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 난 소비자가 행하는 기업이 따라올 것 같아. 그치, 소비자가 니즈가 있으면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라오겠지. 근데 나는 이걸 먼저 그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니즈는 돈에 따라가지 환경이나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치. 그런 거에 따라가진 않으니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팝업을 볼 때 아니 좋잖아. 그러면 이 팝업 끝나면 쓰레기 1톤 나오고 그러면은 일단 조심하고 스페이드 해야겠다. 이 팝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온다고 규제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 맞아. 근데 나는 그렇다고 팝업을 안 갈 수는 없어. 나는 안 가. 나는 뭔가 잘 안 가겠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안 간, 나는 팝업을 안 가야지 한다고 폐기물 1톤이 없어지는 거야. 그건 맞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사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게 될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환경 얘기 들으면 맨날 한숨 나와. 그러니까 70억 명이랑 팀플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셀러브리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중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틱톡과 인스타